첫 번째로 제가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루소의 이반 의지와 전통적 가치에 대해 비웃었다고 하는데, 법을 배제한 이성의 적용을 통해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낙관론에 기반을 한다면, 일단 이렇게 한다면은 목적에 대한 유토피아적 인식의 기반이 되는데, 이 유토피안적인 것이 기반이 되어요. 결국에는 유토피안적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혁명을 통해 인간이 구시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네, 이 혁명을 통해서 구시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데, 구시대의 제약은 종교에 의한 제약인데, 이 종교에 의한 제약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은 종교로부터 많은 제한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이 옛날 프랑스는 되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상이 억제성이 있는, 네, 강제적으로 네, 종교로부터 네, 결박을 많이 당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구시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소의 세상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종교는 서구 문명과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서구 문명과 진보를 가로막게 한다는 장애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혁명을 일으키자. 네, 그래가지고 유토피아적인 재건이 목표가 되어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는데, 이걸 왜 습격했냐면은 바스티유 감옥이 의미하는 바는 이 왕이 이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왕권. 이 프랑스, 이 옛날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는 왕이 제일 위에 있어서, 제일 탑에 있어서 제일 맨 위에 있는 권력 대지인데, 그 권력을 상징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타격이 바스티유 감옥, 그 다음 왕을 폐위시키면 왕을 내려놓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성직자, 왕 1단계, 2단계 성직자, 네, 1티어, 2티어 성직자를 끌어내렸죠. 그리고 이성을 숭배하는 거죠. 네, 이성이 최고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제일 최고다. 그런데 이게 종교가 된 거죠. 이성 그 자체가 신이 된 거예요. 네. 또 교회에서도 찬양 대신에 자유의 찬가를 부르면서 자유를 신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종교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이성 숭배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단두대형이 처해졌어요. 이 사람들, 이 왕과 성직자, 이 종교를 다스린 비숍이라든가 그런 종교의 맨 윗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단두대로 다 보내서 촬영을 시키는 거죠. 네, 나중에 나오는데, 덕은 조국과 그 조국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는 덕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이성을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미국은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근데 프랑스는 덕은 조국과 그 조국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 따르는 것이 아닌 인간끼리 할 수 있다. 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가치를 포기했다. 이런 하나님을 완전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는 이런 영적인 가치를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의 지위가 국가의 일부다. 이런 것이 이 둘이랑 같은 맥락인데, 사회주의적인 것이죠. 사회주의적으로 국가의 일부, 국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권리에 침해당할 수 있다. 예.
국가의 권리에 의해서 사회주의적으로 국가가 정말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큰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때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상황을 보면 파상적인 종교 관행에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었다. 자, 첫 번째로 이유로는 잦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이동민의 신앙 쇠퇴. 이때는 이때 프랑스 혁명 전에는 되게 도망가야 한다. 이 나라는 살 곳이 아니다. 탈출 인자들이 많이 발생했죠 이때. 그래가지고 신앙이 많이 쇠퇴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얀세주의파 신부들의 지나친 엄격주의. 이 얀세주의파 신부들이 뭐냐면은 이때 얀세주의파 신부들은 되게 이 신부들에게는 정말 엄격한 신앙을 가리켰어요. 여기 얀세 신부와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성숙한 교육, 이미 너무나도 높은 교육률이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몽주의 서적이 확산이 됐어요. 이때는 성경보다 이때는 종교 서적을 확산을 시켰어야 되는 나라인데, 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계몽주의 서적이 확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가지고 계몽주의 서적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과 축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다. 네. 그리고 성도덕의 문란, 그리고 신도의 몰락, 여러 신도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종교적 전통이 점점 더 쇠퇴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 배경 상황이 말이 아니어가지고 신앙도가 하락이 되었고 신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이 되었어요. 신부 이때 신부는 정말 돈 주고 사는 신부, 그런 신부였고, 신앙이 없는 신부였어요. 그냥 계급을 높이기 위한 신부였죠. 이때 계급 체계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여서 개혁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신부의 이런 실상을 본 사람들의 정말 지겨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개혁이 진행되었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왕은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을 죽여야 한다. 결국엔 왕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를 무죄라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기 때문에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혁명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왕을 죽이지 않는다면 혁명이 죽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누가 했냐면은 로베스피에르가 한 말이에요. 자코뱅 파이. 그리고 그 로베스피에르는 이어서 단두대 자기 자신도 선거가 되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롯데월드에 있는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놀이기구예요. 혹시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가요. 이거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밑으로 하강. 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원상복귀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혁명이 일어났는데 달라진 게 없었다. 결국엔 자유평등 박해도 얼마나 잔인했는가. 폭력에 매별수 뛰었다. 결국 달라진 것이 없었다. 결과로 교회들 민중에 의한 구교와 교회들이 나라 것이 되었고, 그리고 강제로 사제직이 포기가 되었고, 숙청 끊이지 않았고, 나폴레옹과 왕정 복고 반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허구한 날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폴레옹이 5번이나 왕정을 복구하려고 항복을 해요. 나폴레옹이 결국 40년의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요. 네, 결과적으로 유토피아를 낳으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시작한 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디스토피아, 안티 유토피아였다는 거. 네, 그리고 문재인 씨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파리 신청이 온몸으로 증명하듯이 천명 왕자 구애타기도 하고 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는 정말 한국 국민들에게 용기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파리 시청과 서울 광화문이 역사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씨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하는 이 대통령이 된 이분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촛불의 혁명 때 민중의 노래가 나오는 등 민중들에 의한 혁신적 개혁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피밖에 흘리지 못했다. 네. 이 모습은 촛불 시위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이 보시다시피 단두대, 그리고 이것은 상여대. 네, 이 상여대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집회한 모습을 보면은 이런 상여대, 그리고 사람을 죽었다는 듯이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프랑스 혁명 운동을 할 때. 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매우 유사하다는 거.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진주 조장님이 올리신 것만 봐도 양도 상당히 많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뭐 정치적인, 종교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이나 뭐 아니면은 역사적인 부분도 있었나? 그래서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까 싶어서 조금 제가 나름 정리한 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많이 좀 잘 정리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면도 있어가지고 조금 감안하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18세기 하반기에 정말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했던 사상이면서 이 계몽주의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진보적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이 열려있고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이 계몽주의라는 게 이성을 척도로 하여 어둠을 비판하고 심판한다라는 뜻인데 이 어둠이 뭐냐면은 전 근대적이고 근본적 종교적인 권위나 특정, 부정, 압제, 인습, 뭐 전통 이런 거를 타파한다. 이런 거를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이성이라는 것으로 다시 좀 새롭게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거든요. 사상인데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치에 관해서는 계약론이라는 게 이제 주장이 되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 입각해서 자유평등이다. 라는 것인데 이 자연권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생존과 재산, 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계약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그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이제 사회 계약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계몽 사상가들이 이 옛날에 그 제도들 공관제도나 이런 옛날에 그런 오래된 그런 관습 같은 거에 정말 좀 타파하자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비판이나 좀 날카로운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볼테르나 뭐 몽테스키의 디데로 뭐 방식 레진 사회라는 게 이제 구모순 제도였나? 어쨌든 이게 프랑스어로 구모순 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책을 많이 썼었어요. 이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가에 책 같은 거를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간 그런 책들을 많이 편찬을 해서 밑에 이제 평민계층들이 또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사상이 좀 많이 퍼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상들로 인해서 보통 그전에는 또 이제 이런 사상을 통해서 자기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거를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 주장을 공개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위그노가 주장했던 사회계약론이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병훈 교수님의 마오이즘 그 28년인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짧게 정리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위그노가 주장했던 사회계약론은 지금 사실 이 프랑스 혁명이랑 명확하게 이게 맞다,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이제 위그노가 주장했던 이 사회계약론은 왕의 권력도 사회계약론에 기초해 있고 그 절대적인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여는 그런 제도라고 이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계몽 사상이 이제 프랑스에 미친 영향, 본론적으로 어떻게 프랑스에 이 사상이 정말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사유인데 세속화와 이신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세속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교적인 이 삶 가운데에서 이 계몽주의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성의 눈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신학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세속화라는 게 생겨났고, 그리고 이신론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면서 그 기독교 자체의 신성함을 인정은 하는데 계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좀 자기 식대로 많이 믿겠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대 그리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거나 그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볼테르가 주장을 했던 그런 이신론은 뉴턴의 사상을 수용하되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과격한 이신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뉴턴의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뉴턴의 그 계몽주의 이신론은 우주가 이성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인간의 능력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계몽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거 이해가 혹시 가시죠? 조금 말이 어렵나요, 이거? 제가 그냥 아니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저만 하는데 잘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계몽주의 자체가 원래 좀 어려워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학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산층은 이제 권력보다 부를 중시하는 이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권 측면에서 평등한 공동체라는 그런 루소의 개념까지도 넘어서는 급진적 사상가들의 그런 출현이 되면서 소위 그 공산주의적 계몽주의 입장을 수립시키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급진적 계몽주의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마블리와 모렐리라는 대표적으로 제가 찾아본 사람은 2명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급진적 계몽주의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마블리 같은 경우에는 로크, 콩디아크, 루소 기존의 계몽주의자들의 그런 사상을 많이 받고 거기서 급진적으로 많이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계몽주의에서 좀 반대적으로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유재산제를 공격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상적 공산주의가 이제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은 잘 살 거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막 더 들어가면 공산주의와 무슨 사회주의와 또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상적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모렐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화민주 그 뭐지? 약간 자유에 관한 약간 그런 내용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이런 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맞다 어떻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자코뱅파를 이끌었던 그 당시 이제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현실은 이제 공포정치, 사람들을 많이 단두대에 죽이고 1만 5천 명 정도를 많이 잡아들이면서 정치가 그 사회가 굉장히 질서도 많이 어지러워지고 좀 피로 물든 그런 사회로 변했다라는 건데 이제 결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서 생긴 이제 인본주의 사상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인본주의 사상가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그 프랑스 혁명을 받아서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은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1968년 5월 이제 68 운동 사건 이후에 프랑스 보수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해체주의를 주장하였어요. 이제 해체주의란 신이나 이성 그리고 질서의 기초에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사물과 언어의 존재의 표상, 한마디로 약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심과 주변의 이원론을 부정하면 다원론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약간 해체주의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떤 질서를 파괴하고 어떤 것을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냐면 약간 말하기와 중심과 권위를 해체했어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서구 쪽에 이제 유럽이나 유럽계 쪽, 영국 쪽에서 이제 있었던 중심 권위의 이제 그런 사상 체계를 해체시켰던 이런 질서들을 이런 것들 비판하면서 해체시켰어요. 이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서구 사상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 체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로고스와 기독교라는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고스는 이성이랑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이제 원어의 의미로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은 이제 로고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레진의 과거형인데, 레진은 말하다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다의 과거형이 이제 말했다 이건데,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자고 하면은 기독교 철학에서는 이제 로고스는 신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성육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로고스라는 자체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성과 목소리라는 것을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즉 이 자크 데리다는 해체주의를 통해서 본래의 것은 없다. 그래서 존재하나 이제 부재하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현존하지 않다라는 등을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중심을 나타내고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질서와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보수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든 큰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였는데, 이제 마르크스 사상에서 이제 구조주의적인 해석을 제시했어요. 이제 마르크스의 구조주의 해석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의 의미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체계 안에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인식을 하고 총체적인 구조,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조주의 해석을 제시했어요. 약간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밑에 있는 것인데, 이제 생산 관계의 재생산은 한편으로 억압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기구 내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보장된다. 인데
생산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제 사람의 사회 구성체가 이제 존재하고 생산 가능한 그런 모든 관계에서는 이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이제 필요한데, 생산력은 생산 도구와 노동력, 사람의 인력 같은 건데, 그리고 생산 도구는 어떤 자본의 소유 관계, 이렇게 관계 맺는 거, 사람과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재생산해야 된다. 기본적인 원래의 것은 개별적이었어요. 원래 것은 개별적으로 이제 사람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것을 얻어내고 더 노력해서 얻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을 재생산해야 된다. 이런 사회 구조, 이런 생산하는 관계를 재생산해야 한다 하면서 억압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기관에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억압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체계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말했던 것이 교회에 대한, 여기에 담긴 내용은 교회 약간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는 안 담겨 있지만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에 대한 것도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안에서 이제 교회가 국가의 이제 억압과 이제 제어를 받으면서 그런 생산적인 관계도 해야 한다라고 약간 주장하는 그런 내포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장폴 샤르트르, 이분도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이고 작가예요. 그리고 실존주의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펼친 사람이에요. 네.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란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도 사전에 규정될 수 없는 실존하는 존재가 있고, 이제 이러한 존재는 인간이다. 인간은 자유이며 스스로 책임진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보면은 이제 데카르트의 영향도 받고, 프랑스 혁명으로 나온 그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중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라는 그런 전반성적인 의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도 전반성적이고 이제 순수 의식을 나타내고 표합니다. 약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인간 의식의 형상학적 분석을 합니다. 위에 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실존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개념에서도 이게 존재하고 인간이다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제 이성적인 계몽주의 사상을 굉장히 받아들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 자리에 인간을 놓고, 그러한 존재는 인간이고 인간이 자유이며 스스로 책임진다 라는 것을 봤을 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밑에 부분에 이제 주장을 펼친 데서 조금 구체화됩니다. 확증이 됩니다. 이제 인간 의식의 형상학적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의식은 너무 길어지나? 빨리 읽고요. 의식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의식, 즉 자기가 존립을 위해서 항상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 대상의 의식에 관한 의식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의식이 필요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깔고서 그런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반성적 의식인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순수 의식, 그리고 동적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 부정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제 즉 없어야 자유의식이 된다 생각하면서 이제 굉장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과 굉장히 반대되는 이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은 이제 자본의 그런
권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사람이 이제 자유해지려면은 없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인간의 이성을 끝으로 인간의 이성을 계속해서 펼치다가 이런 상태까지 이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예. 시몬드 보부아르. 빠르게 해볼게요. 시몬드 보부아르. 이러시네요. 네, 시몬드 보부아르는 네, 소설가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과 이제 소설가이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런 이성에 대한 행동과 사상에서 활동을 한 페미니스트이자 사회주의자였어요. 행동이나 사상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펼쳤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 보면은 사회주의자로 일관하여 있으나 가장 혁명적인 좌익 사회에서도 이제 성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고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1971년 여성 해방운동 그리고 여권 연맹 등을 이제 창설하고 SOS 내 많은 여성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1년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그룹 선택이라는 것을 그런 명칭을 가진 것을 조직을 조직했고요. 이제 1974년부터는 여성의 권리 동맹으로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언한 것 중에서 굉장히 성경과 정말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약간 여자는 만들어졌대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제 여자라고 판결이 지어지면은 치마를 입히고 바비 인형을 사주고 교육 환경에서 이제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러면서 여자를 만들어졌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한마디로 문화적으로 처음에 생기면서 여자라고 너는 성으로서 너는 여자야. 창조적으로 넌 여자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그냥 판결이 지어지면은 이제 문화적으로 여자를 만들어 간다고. 문화적으로 여자가 여자로 만들어진다고.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적인 행위들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성평등이나 페미니즘, 사회주의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펼쳤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미셸 푸코 이 사람은 좀 잘 아실 거예요. 동성애자시죠? 예, 미셸 푸코 이 사람은 동성애자시죠.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 되게 보면 좀 신기해요. 정신의학 광기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적 관계를 연구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여서 이제 논리적이고 이게 잘 하는 그런 이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이고 되게 안 좋은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외된 비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광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막 역사적 의미랑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한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주체는 권력의 결과로 구성된다고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권력은 육체를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내고 육체가 기울어지는 방식으로 규율을 육체에 적용하면 그것을 통해 규율이 개개인의 사회 주체를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국가가 되게 이렇게 통치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했던 사람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바로 장 보드리아라는 사람은 대중문화, 미디어와 소비 사회의 일을 펼쳤어요. 물건의 기능보다는 이거 조금 어려운데 풀라면은 좀 오래. 소비하면 아무튼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시뮬라시옹 이론. 더 이상 묘사할 실제가 없어지면 실제보다 더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가 생산된다는 이론을 제창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도 약간 그런 현대 짧게 설명이 드려야 되나? 네, 아무튼 약간 되게 굉장히 모사된 이미지, 현대인의 그 물건과 기능을 모사된 그런 실제의 그 이론,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제 더 실제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가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약간 좀 굉장히
약간 주장이 좀 너무 신기해요. 약간 모호해가지고 네, 좀 약간 근데 실제가 있어야 그다음 실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 바로 좀 이렇게 그래. 실제가 이미지와 기호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어요. 실제가 기호와 약간 이미지와 기호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서 이게 더 실제적인 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아무튼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야 나도 사라지겠다. 지금 왜 이렇게 많아? 몇 명이야? 이제 한나랑 저랑 나눠서 조사했기 때문에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반기독교적이다. 다들 보면은 응. 다들 반기독교적이고 국가가 이렇게 다스려줘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약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그런 사상 철학가들이라고 봤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제 2편입니다. 2편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 약간 조금 되게 나라를 이제 혁명까지 일으켜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한 그런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냥 쭈르륵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17년부터 24년까지 국가 원수로 6년간 최고의 권력자의 실권을 가졌어요. 이때 레닌 시대라고도 불린대요. 그만큼 이 사람이 실권이 있었고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의 주역을 했었고 이제 볼셰비키의 지도자였어요. 아무튼 볼셰비키는 사회민주노동당의 급진적이고 분파이자 이제 공산주의의 정당이었는데 다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볼셰비키의 정당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정권을 얻은 정권을 이제 탈취한 정권을 이제 얻었다 해야 되나? 정권을 이제 얻은 그런 당입니다. 근데 그 당의 지도자가 블라디미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행했던 이력을 보면은 마르크스 과학적 사상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레닌주의, 마르크스를 이제 넘어서 레닌주의의 이념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론을 제출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제국주의 단계에 적용시키려고. 아무튼 마르크스주의를 뛰어넘은 이제 엄청난 공산주의의 사람이었어요. 네. 적용시키려고. 아무튼 마르크스주의를 뛰어넘은 이제 엄청난 공산주의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길어지나? 어떡해. 그래서 레닌이 누구야? 몇 명만 빼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한 사람만 좀 부르든가 몇몇 사람만. 야, 아니 어떻게? 엄청 많네. 아니 인본주의 사상 프로필을 정리해요. 이번에 공부하는 겸 해서 한나랑 논아가지고 조셉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김일성만 하고 끝낼게요. 김일성. 좋아. 이거 김일성만.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서 김일성 지금 김일성이랑 마오쩌둥이랑 이런 애들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짚고 가면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급하게 짚고 나가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만 하고 끝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이제 김일성 거 조사하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 김일성 분이 이제 개신교 가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이 김일성분은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였으나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무신론자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929년 중학생 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레닌의 제국주의론 공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레닌, 그리고 이제 조선 공산청년회에 가입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상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스탈린, 이제 레닌이 죽고 나서 이제 스탈린이 이제 그 다음에 정권이 되는데 이제 스탈린은 북한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택합니다.
소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채택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한 뒷배경, 사회적 배경은 엄청나게 많긴 한데 이것을 설명하면은 좀 끝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들 반기독교적인 거 약간 공산주의를 원했다. 약간 그런 거. 제가 지금 68혁명을 조사를 해왔어요. 근데 68혁명이 뭐냐면 빠르게 할게요. 1968년 3월 8일 앙테르대 학생들이 이제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내 집회를 가짐으로써 시작한 혁명은 아니었고 이제 시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남자 기숙사는 여학생이 출입을 할 수 있으나 여자 기숙사에 남학생 출입을 금지시켜 놓은 것은 불평등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일어난 것이 이 혁명 시작, 이 운동의 시작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위가 점차 이제 너무 거세져가지고 낭테르대가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운동 지도부에 징계를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돼 학생 시위는 다른 대학들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다음 날에는 뭐 노동자들이 결합했다. 뭐 프랑스 양대 노조인 노동총동맹, 민주노동동맹, 연맹 어쩌고저쩌고 해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학생들과 연대하면서 동맹 총파업을 선언한 것. 그러니까 그 경찰이 엄청 이렇게 억압하려고 해도 이 시위가 계속 이제 억압이 안 되고 다른 학교로 계속 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도 이때다 싶어서 학생들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불만을 표시를 한 거죠. 총파업을 하면서 같이. 젊은이들 특유의 급진적 변혁의 열망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조직력과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프랑스 전체를 들끓게 했다. 그런데 이 혁명은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혁명 실패로 끝난 거는 밑에 나와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는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인 가치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현재 프랑스를 주도하고 있다. 근데 왜 청년들이 68혁명을 일으켰나 하고 보면은 68세대의 부모들이 이제 대부분 1차 대전에서 부모를 잃고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경제를 견뎌냈지만 2차 대전 터지면서 수많은 동년배가 처참히 죽는 것을 목도하고 나치와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이제 생존한 사람들이었다. 그 공산주의 안에서. 근데 2차 대전 이후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경제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점차 이제 전쟁의 그런 상처나 이제 아픔들, 뭐 가난들이 점차 이제 나아졌겠죠. 그래서 68년도에 이르러 프랑스는 점차 경제가 나아지고 풍요로워졌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가 나아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청년들은 전쟁의 아픔을 겪지 못했던 세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이제 자기 자신의 자유 이런 것보다도 가족을 좀 더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정의 환경을 좀 더 챙기려고 했었겠죠. 근데 68시대에 태어났던 청년들은 그런 아픔들을 모르니까 기성세대의 자유롭지 못한 고정관념과 주입식 교육 등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유 자체를 갈망하던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자본주의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고 여겼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유를 원했던 거죠. 권위주의 타파 정신적 자유를 갈망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이제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옛날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갈등과 맞물려 일어난 것이 바로 기성 정치에 대한 판멸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정치 그 구체제 자체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이제 환멸을 했던 거죠.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는 그냥 좀 자파적 사상을 좀 볼 수 있어서 넣어놨던 건데 시위금지 슬로건에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방해 없이 즐기자.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선거는 바보들의 함정이다. 등의 슬로건이 시위를 덮고 나는 그렇고 경향의 마르크스주의자이다. 라는 슬로건 그래피티 또한 있었다. 어쨌든 마르크시즘이 나타난 걸 보면 분명한 좌파적 성향의 운동인 걸 알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좀 의아했던 게 이 68혁명에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속에 있었던 그 마오이즘, 그 사회주의가 되게 영향을 많이 줬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까 강아가 얘기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바로 근대 산업화 시대의 보편적인 공산주의 사상인데 한마디로 그냥 지금 공산주의, 이제 뭐 그렇게 공산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베이스 자체에 깔려있는 사상 자체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인 거죠. 또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다른 공산주의 안에서 레닌의 지도 하에 노동자 계급이 지도의 주체가 되어서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아무리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노동자 계급의 이제 시위예요. 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무리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도 결국에 사회가 바뀌지 않고 또다시 디스토피아를 낳는 그런 메비우스의 띠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에 실망을 해서 어떻게 해야, 어떤 혁명을 일으켜야 정말 사회가 바뀌는 걸까 하면서 이제 눈을 돌렸더니 그 이제 혁명가들이 뭐 이제 동방에서 빛이 비쳤다 하면서 이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에서 있었던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오쩌둥이 한 문화혁명이란 그 안에 있었던 마오이즘이 뭐냐면 그 중국이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본격 사회주의 체제 확립을 위해서 마오쩌둥이 기계보다 인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통합 경제성장 운동이라는 목적으로 농민들이 급격하게 공업화에 동원화되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중국이 자기네들도 강대국이 되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도 세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봤더니 유럽에서 영국이 엄청 부상하고 있네. 근데 그런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뭐가 남아 돌아요? 사람이 남아 돌잖아요. 남는 게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계를 만져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농민들이었어요. 근데 농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지게 많은 거야. 인력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가 근대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 농민들을 전부 이제 한 번도 기계를 만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급격하게 공업화에 동원을 한 거죠. 이렇게 공장에 그냥 넣어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계를 만지는데 뭘 해본 적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너 기계 제대로 잘 적도 못해? 그럼 밥 안 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제 해왔던 그런 농업이 있을 텐데 그런 아무리 국가가 이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공장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기를 들면 밥 안 주고 잠 안 지어주고 하면서 4,500만 명이라는 그런 인구가 굶주림과 기아에 사망하게 되는 되게 최악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최악의 사건이 문화대혁명 이전의 대약진 운동이었어요. 대약진 운동 이후에 마오쩌둥이 그렇게 그런 결과를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을 막 죽여 나갔으니까 당연히 뭐 마오쩌둥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식인들이나 다른 당의 계층이 있었겠죠. 근데 마오쩌둥이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반성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비판하는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한테 반기를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그런 지식인들과 그런 계층들을 숙청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그렇게 숙청하기 시작했냐면 뭐 자신들의 군대를 동원하고 뭐 그런 사람들 죽였던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계급층을 선동을 시켰어요. 이때 10살도 채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조차도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낡은 요소를 쓸어버리고 체제와 권위에 대항하라 라는 말로 군사적인 학생 조직을 만들게끔 선동시켜서 당 지도자들 교사를 포함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 무차별 공격하고 박해한 사건이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어요. 대약진 운동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문화대혁명이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그때 동원됐던 아이들의 사상 속에는 인명경시 풍조가 당연히 만연하게 일어났겠죠. 공동체가 당연히 파괴가 됐고, 이 홍위병 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반관료주의, 반엘리트주의, 반지식적인 성격이 매우 잘 드러났는데,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기존의 낡은 요소를 쓸어버리고 체제와 권위에 대항하라 라는 데에서 이제 그 지식인들의 그런 반자본주의 사상이 좀 잘 드러났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68운동이 이 68운동이 2년 전에,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2년 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68운동 이후에 이제 2년 전에 일어난 중국의 문화혁명의 자극과 영감을 이어받은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68운동의 주 세력이었던 지식인과 학생은 아까 말했듯이 세대의 갈등과 그런 이제 구체제에 대한 반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그런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권력주의에도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문화 대혁명을 엄청 수용을 했던 거죠. 거기서 있었던 사회주의 사상을 엄청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고, 당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안고 있었던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실망을 중국의 문화혁명은 일거에 해소시켜주는 듯 했다. 신좌파들이 소련식 사회주의와 구좌파에 대한 거부감과 염증을 느끼며 일어났던 운동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에 한마디로 권력만 쟁취하려고 일어났던 그런 구좌파가 아니라 그런 소련식 사회주의와 구좌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아까 위에 말했듯이 아무리 레닌의 주도하에서 노동자 계급이 운동을 일으켰어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만 하고 결과는 좋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뭘까 하면서 그런 구좌파의 혁명을 좀 뒤로 하고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 68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68운동은 소련식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구좌파의 노선과는 다른 새로운 싹을 트고 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니까 혁명을 단순 권력 장악만을 위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남자 기숙사는 그러니까 여학생의 불평등, 그런 권리 회복을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거죠. 권력 투쟁을 이제 목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소외된 이들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면서 68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68운동의 목표는 새로운 사회 변혁이 이제 목표였지만 점차 비폭력적인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8운동도 날이 갈수록 너무 폭력적인 그런 성격이 거세져서 그 68운동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이 비폭력의 여부가 운동 세력 내의 갈등 지점으로 잠복해 있었고, 이 운동은 끝내 분열, 과격화와 고립화에 덫에 걸렸다.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그렇게 폭력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운동 안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좋은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고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너무 폭력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맞는 흐름으로 가는 걸까 하면서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그 좌절로 인해서 일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다, 천만다행이다 같은 냉소가 퍼지기도 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68혁명의 절정이었던 5월이 지나고 치러진 6월의 선거는 오히려 드골주의자 우파들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에는 우파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으로 이제 실패를 끝이 맺었는데, 이 68운동은 실패한 형태로 끝이 났지만 이 결과로 단순히 권력만을 위한 투쟁을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질을 허물고 새로운 미시정치 개혁을 외치는 신좌파들을 형성시켰던 건데, 이 미시정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거시정치는 국제관계, 경제, 사회, 정치, 투표권 등 되게 이제 그 겉에 싸고 있는 큰 정치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미시정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유형, 이제 평등, 권리 같은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등과 권리를 외치는 미시적 정치 개혁을 외치는 신좌파들을 양성시키게 되는데 이제 영향을 줬던 거죠, 이 68운동이. 그래서 이제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라고 부르짖던 68운동은 이 새로운 문화혁명에 사로잡혔던 젊은이들의 모든 권위에 맞서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해체하려고 했고, 이 현대 젠더가 이제 사회적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체계화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좌파들이 아까 말했듯이 구체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반대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구체제가 어떻게 쌓여있냐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바로 토대였는데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뒷받침이 그러니까 그 뒷받침이 어떤 걸 누가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냐고 보면은 교회가 바로 이제 뒷받침을 해줬던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너무 이제 넌더리가 나게끔 공부했던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딱 토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초인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이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의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게 젠더. 그러니까 천부 인권을 바로 반대를 때려버리는 그런 젠더를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미시 정치가 바로 이제 소수자적 개인의 그런 권리 회복 그리고 개인의 또는 집단 노동자 이제 노동자층의 권리를 외치는 게 이제 미시적 정치 개혁인데 이런 미시적 정치 개혁을 외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교회를 무너뜨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물론적 사고를 무정을 하니까 당연히 교회를 경멸하고 사회를 경멸하는 성경을 띄었던 거고 이거 다 넘어가고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소련식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항상 좋은 사회개혁을 낳지 못하고 사람들 계속 감옥 가고 죽어나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면서 염증을 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중국에서 발생한 문화 대혁명 속 마오쩌둥의 사회주의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제 소련식 사회주의를 이제 뒤로 하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를 수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소외된 이들의 권리 회복을 주장을 하면서 6.8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혁명조차도 너무 폭력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폭력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됐는데 이제 다른 그런 구좌파들의 혁명과 다르게 소외된 이들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면서 이제 신좌파들이 생겨났던 거죠. 이 6.8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렇게 신좌파들이 생겨난 거에 있어서 되게 권리 회복을 주장하고 노동자층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우리나라랑 지금 되게 유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되게 유사한 점을 보자면 프랑스 혁명 내에 있었던 인본주의 사상 및 프랑스 6.8혁명의 소수자 권리를 정치 전략으로 삼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들이 계속 동성애, 젠더를 정치 전략으로 계속 좌파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죠. 좌파들이 진짜 동성애들을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권리 회복을 외치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 있어서도 이제 동성애 자체를 이제 그런 소수자들의 권리 회복을 정치 전략으로 삼았던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